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죠. 고리 1호기 어젯밤 0시 영구 정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영구 정지가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다 이렇게 천명했는데요. 탈핵, 탈원전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잠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바른정당 당대표 경선 후보 인터뷰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은 하태경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합니다. 자,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오랜만에 청취자 여러분의 전화도 직접 받아보는 정치 토크 시간 마련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인사 문제로 지금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고 참 뜨거운 쟁점이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시고요. 전화로 참여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0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대의 전화 지금부터 아니면 2부 시간 전화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1부 출발하죠. 오늘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전히 논란입니다. 앞으로 과제가 뭘지 전문가 연결해보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고리 1호기가 이제 40년 만에 영구 정지된 거잖아요. 네. 이걸 해체하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면서요?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구용 원자로 2메가와트짜리를 2기를 해체한 경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요. 예.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6천억이 좀 넘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해체 계획서를 마련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요. 예. 사용 후 핵연료가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핵분열을 일으킨 상태였고 이게 이제 냉각이 돼야 돼요. 네. 냉각을 한 5년 정도 시켜서 이걸 인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체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게 워낙 큰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그대로 폐기물로 우리가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걸 해체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걸 폐기물을 옮기고 그 부지가 남았을 때 그 부지를 이제 다른 시설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원전 전체가 어찌 보면 방사능 덩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네. 하나하나 방사능을 빼가면서 조각조각 내서 또 방사능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처리하고 이래야 되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군요. 예. 재염과 해체 과정에 들어가는 건 아마 5년 뒤에 2022년부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해체되려면 그러면 몇십 년 걸려요? 부지를 복원하는데 한 1, 2년 걸린다 하더라도 2032년 정도까지 걸리는 걸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획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적게 잡아도 15년은 걸린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의 공약이었던 탈원전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윤 교수께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일찍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이달 초에 이 원전 관련된 전공 대학 교수 230명이 탈원전 정책 반대한다 이런 성명을 낼 만큼 지금 우려의 목소리도 큰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제가 그 우려 목소리 핵심을 좀 여쭤볼게요. 원자력 발전소 새로 짓기로 한 계획 같은 것도 재검토하고 앞으로 줄여나간다. 게다가 화력 발전도 줄여나간다. 그런데 지금 화력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는 발전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 그 기간 사이에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로 그만큼을 충당할 수 없다. 이런 우려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우려는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이건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저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량 자체가 워낙 많고요. 근데 정말 쓰고 있는 곳에 전력을 쓰고 있느냐. 사실은 다른 에너지로 해야 될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력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전력 자체도 정말 써야 될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수요 관리를 통해서 전력 소비량 자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필요한 전력은
석탄을 줄이고 원자력을 줄이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려가는 걸 동시적으로 해가야 되는 것이죠. 기존 계획은 수요 관리가 빠져 있나요? 앞으로 전력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죠? 예, 수요 관리도 사실은 목표로는 잡아뒀었죠.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수요 관리 정책을 처방한다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전력 요금 자체가 일반 시민들은 싸다고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전력 요금 자체가 환경 비용이나 사회 비용 같은 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예. 사실 많은 시민들은 전기세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기에는 세금이 거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만 좀 반영이 돼 있어 전력산업기반기금 준조세라고 얘기되는데요.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8.8%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들에서는 이 세금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금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국가들이 30%가 넘는 곳들이 많고 50%가 넘는 곳도 많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비자 가격에서 8.8%밖에 안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걸 공공재로 생각하고 네. 전기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윤 교수께서는 일반 시민들이 내는 전기세도 지금보다 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용도별로 전기 요금이 다르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어요. 산업용이 제일 싸죠. 예. 그래서 지금 제일 싼 건 사실은 농업용이라든지 교육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용도별로 교차 보조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네. 또는 요금 자체는 정상화시키면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 합의를 바탕으로 이 전력 수요 자체를 좀 줄여나가는 계획이 잡히면 화력이나 원자력을 줄여도 무난하다 이 말이죠. 전기 부족하지 않다. 아주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을 비롯해서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준국산 에너지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예. 사실 기술 자체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핵연료 자체는 우리가 생산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4.8%에 이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재생 가능 에너지는 그 연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이 부분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탈원전 방향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토론의 핵심은 우리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씩 조정하더라도 앞으로 전력 수요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동의할 수 있느냐라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첫 단추가 되겠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였습니다. 바른정당이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당대표를 뽑게 되죠. 당대표 경선에 뛰어든 후보들 지난주부터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태경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태경입니다. 네, 먼저 출마에 대한 한 말씀. 예, 저는 보수 세대 교체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 보수 낡았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 적어도 따라갈 수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수는 시대에 너무 뒤처집니다. 시대의 낙오병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뭐 나이도 아직까지는 젊지만 생각이 저는 제일 젊다고 생각합니다. 예. 새로운 보수 비전 만들어내야 되고 적어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보수 만들어야 국민들의 최소한의 지지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세대 교체. 좀 더 구체적으로 제3세대 보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1세대는 뭐고 2세대는 뭐고 3세대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비전 교체인데요. 그 1세대 보수는 안보 보수죠. 네.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때.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안보 보수는 강력한 보수 세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2세대 보수는 이제 먹고 사는 거에서 경제 성장, 시장 보수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3세대 보수는 시장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불평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불평등 때문에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예. 불평등 해소를 최상의 과제로 하는 평등 보수를 저는 제3세대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평등 보수는 안보나 시장 안 합니까? 평등 보수는 안보 보수에 있어서 안보 과잉 보수, 안보 파리 보수, 홍준표 지사가 아직도 빨갱이 장사하잖아요. 청와대 주사파 정권이라고 비판해서 재미 좀 보려고. 네. 그런 안보 파리 보수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보가 너무 과잉이었죠. 예. 또 시장이 너무 과잉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실제로 고용 일자리는 창출 안 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이걸 방치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아직도 그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많다. 그래서 시장의 역기능을 바로잡는 보수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는 안보 보수, 시장 보수를 포용하면서도 극복하는 새로운 제3세대 보수가 평등 보수다는 겁니다. 예. 방금 홍준표 전 후보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홍준표 지사는 누가 생각해도 보수의 미래는 아니라고 느낄 겁니다. 대선 때 지지율이 많이 나왔던 것은 이제 사표 심리 그리고 선거공학적인 이런 판단 때문에 표를 몰아준 것이고 예. 홍준표 지사가 보수의 미래라고 찍어준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홍 지사는 대표적인 보수의 과거죠. 보수의 과거고 그나마 선동 능력이 좀 있는 것 때문에 네. 지금 저는 살아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예. 홍준표 지사의 거짓 선동 저 하태경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보수의 미래 리더 좀 많이 키워야 된다. 우리 유승민 전 후보도 있고 또 더 젊은 보수도 이제 발굴하고 키워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네. 홍 지사 한국당 대표가 되면 충분히 대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과거와 보수의 미래 3명이 대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바른정당이 지난 1월 달에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막 창당을 선언하고 할 그 시점에는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거의 2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선에서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보다 한 2배 이상 받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지율도 사실 자유한국당 미미하긴 합니다만은 바른정당보다 조금 높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전된 제일 핵심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탄핵 말고 다른 걸 못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아하. 국민들은 이제 탄핵은 한 8, 90% 이상 국민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탄핵 함께한 바른정당 처음에는 지지했고요. 네. 근데 그 다음은 새로운 보수의 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국당하고 다른 게 없었지 않습니까? 18세 투표도 한국당이랑 차이가 없었고, 예. 공수처도 그랬고, 국정교과서도 그랬고, 그러다 계속 헛발질을 하다 보니까 바른정당에 대한 기대가 식어갔습니다. 그런데 13명이 탈당하면서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의 진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됐고, 예. 그 불씨가 지금 살아있다. 그 불씨를 횃불로 키우겠다. 그게 제 하태경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강경화 장관 임명하고 나서 바른정당이 오히려 앞장서서 국회 상임위 보이콧하자라고 하고 자유한국당도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차별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아직 새로운 리더십이 안 생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차별화되지 않은 초기 바른정당, 탄핵 직후의 바른정당 리더십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플러스 야당론입니다. 과거 야당은 다 마이너스 야당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야당은 뭐냐면, 예. 정권의 실패가 1차적 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권이 잘하는 거는 가로막고, 못하는 거는 방임해서, 빨리 이 정권의 실패를 가져오는 게 야당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플러스 야당은 뭐냐면, 대한민국 성공이 목적입니다. 그건 여당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성공으로 가는 방향의 정권의 정책은 도와주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실패를 초래하는 거는 견제하는 이게 플러스 야당입니다. 그럼 지금 강경화 장관 임명 이후에 국회 상임위 보이콧하는 거 하태경 의원은 반대십니까? 저는 하루 이틀 정도로 냉각기가 빨리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도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너무 지지율이 높다고 국회 청문회 무시한 듯한 발언을 하고 또
인사 5대 원칙 사실 수정이 필요한데 막무가내로 합리적 기준이 없습니다. 이때는 저랬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 하는데 이런 부분들 야당 공격의 빌미를 준 점이 있고요. 그래서 청와대도 좀 일정 부분 개선하고 야당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그런 방식으로 협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대표가 되면 완전히 다른 바른정당의 모습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이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역대 공정거래위원장 중에요. 제일 유명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완전히 집중됐는데 인사청문회 공정거래 취임사에 이어가지고 막힘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질의응답도 뭐 질문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받고요. 자, 오늘 주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최근에 그 치킨 업체가 값을 올렸다가 도로 뭐 내리고 뭐 이런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제자리로 돌아오고 일부 업체들은 원래 가격보다 더 내리기도 하고 김상조 효과 이런 명명도 나왔는데 김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공정위는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니다.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전 이 발언이 아주 재밌게 느껴졌던 게 칼을 안 뽑고도 칼을 뽑는 효과를 거둔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뭐 말하자면 이제 김상조가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상당수 이제 큰 기업들이 이른바 김상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체크리스트까지? 김상조 위원장이 그간에 뭐 학자로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에 맞춰가지고 이건 우리가 걸릴 것 같고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미리미리 이제 손쓰고 있다는 거죠. 뭐 갑질 논란, 일감 몰아줄기 논란 이런 건 켜켜이 쌓인 문제고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질타하던 문제였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본다면요. 조금 정부가 세게 나가더라도 역효과는 별로 없을 그런 이슈들일 수 있죠. 역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박수 칠 수 있는 정부의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김 위원장이 밝힌 것 중에 주목받은 것은 45개 대기업 집단에 대해 내부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 특정 재벌을 찍어서 몰아치기식으로 개혁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런 원칙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접근인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냐. 근데 김상조 위원장의 접근 방법은 물려줘라. 법대로. 그렇죠. 근데 법대로 안 한다면은 제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 물려주고 말고는 시장에서 세금 내고 법대로 하면 그걸 뭐라고 하겠냐. 이런 식의 이제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주로 아들한테 물려줄 때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이 일감 몰아주기니까. 그렇죠. 그런 내부 거래 실태 점검을 하겠다. 이거 법대로 해라.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무슨 진보 보수 이념 공방이 아니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정부도 뭐 하기 싫어서 안 했겠습니까만은 이게 양면적인 게 있긴 있어요. 여론도 이게 시원하게 개혁하라 이러다가 또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은 또 이제 민심이 기업 편들고 이럴 때가 많았었거든요. 보통 또 이제 총수가 사법 처리되고 이러면 항상 나오는 뉴스가 뭐 고용 투자 올스톱이다, 경영적 판단을 못 내린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게 뭐 어떤 총수가 들어가 있어도 실적은 좋다. 오히려 그 주가가 오른다. 뭐, 이런 보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자체가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가지고 시장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부합하게 하겠다라는 건 것 같아요. 경제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 경제 잘 돌아가게 한다. 그리고 내부 거래 부분이라면 일단 뭐 하도급 관행, 뭐 가맹점, 유통점, 대리점 이런 쪽으로 쭉 가죠. 전형적인 갑질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이런 쪽을 보면은 아예 대기업보다 좀 중견기업들이 더 갑질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뭐 치킨 업체 이런 거는 뭐 4대 재벌, 10대 재벌 이런 데는 좀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거기에 오히려 감시망을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들여다 본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업종들이 고용 쪽으로 보면 특수고용직 문제,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이 아닌 듯하고 법적으로는 아니 그 사람들 개인 사업자다. 뭐 택배기사 같은 분들 개인 사업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건 한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구조가 안 좋은 쪽 고착화되어 있는데 김 위원장이 워낙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기대가 높죠. 뭐 10대 재벌 안쪽이 아닌 그런 중견기업에서 벌어지는 일들 방금 언급하셨는데 그런데 김 위원장이 4대 그룹 관계자들도 만나겠다. 그게 투트랙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4대 그룹하고 대통령께 보고해서 승인도 받았다. 가능하면 이번 주 내에 대한상의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4대 그룹과 정식 미팅을 시작할 것이다. 내가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뭐 경제부총리, 대통령이 직접 기업인들과 만날 계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역대로 새 정부를 출범하면 대통령이 만나요. 아니면 이제 물밑에서 이제 좀 이제 실무진들이 만나기도 하는데 그건 대통령이 만나기 이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그럼 보통 이야기 나오는 게 투자 확대, 뭐 앞으로 뭐 잘하겠다. 뭐 기업에 발목 잡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뭐 악수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은 공정거래위원장이면은 감시기구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제일 먼저 만난다는 거죠. 전례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처음 또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거꾸로 보여주기 식으로 돼도 안 좋다는 거죠. 앞서 말한 과거 정부에서는 아유 우리 뭐 잘해봅시다 이런 식의 세레모니인데 거꾸로 보여주기 식이면은 뭐 탈탈 털겠다. 뭐 이제 줄이를 틀겠다. 뭐 김 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도 별로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오늘 이야기한 게 기업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모범 사례를 만드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재벌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지속 가능하고 후퇴 없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의언을 했어요. 정부가 나서기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바꾸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모범적인 관행이 정착됐으면 좋겠고 앞서 제가 체크리스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준비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러니까 알아서들 잘 하십시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태권 실장이었고요. 2부에 다시 옵니다. 네, 오늘 2부에서 오늘의 댓글 또 사운드 오브 뉴스 준비하고 있고요. 자,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들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함께 토론하는 정치 토크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실 거고요. 오늘의 쟁점은 지금 뭐 국회 파행 사태까지 빚고 있는 정말 뜨거운 쟁점이죠. 문재인 정부의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의 전화도 직접 받겠습니다.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0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지금부터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죠. 주요 뉴스 생생한 소리로 들어보는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뉴스는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됐고 오늘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외교는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라고 봅니다. 그간 우리 외교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외교 정책을 국민들에게 네, 주요 내용 좀 정리해 보시죠. 방금 이제 나온 소리는 외교부 개혁을 좀 시사하는 내용이겠죠. 뒷부분에는 업무 방식의 혁신 뭐 이런 좀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상당히 긴 시간 할애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현안에 대해서 일단 대북 정책의 경우에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제재와 대화를 모두 복원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주변국 간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중국과는 당면 현안을 해결해서 양국 관계를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일본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가야 하고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야당들은 지금 강경화 장관 임명에 강력 반발하고 있죠. 이게 예정된 수순이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실상 이제 국회를 일시적으로 보이콧하는 이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임위 회의가 다 취소되는 바람에 지금 뭐 국무위원 후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청문회를 원래 이제 그 수요일에 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일정을 논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다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의식한 것인지 일단 장외투쟁이나 뭐 국회의 전면 보이콧 이런 거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당은 다른 두 정당과도 다소 선을 긋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하나 더 문정인 대통령이 이제 그 외교안보 특보에 북한 도발 중기시 미군 전략 자산과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 발언을 미국에서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불거져서 이것도 야3당의 공동전선에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그 방금 언급한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입장 표명을 했죠? 일단 정리해보면 청와대와 조율된 발언 아니다. 그리고 한미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문정인 특보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이 문정인 특보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자기가 어떤 말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사전에 얘기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 말을 전달받은 사람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인데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미국 떠보기 또는 어떤 북한에 보내는 시그널 이런 차원에서 좀 용인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공세를 상당히 강화한 상태인데요. 뭐 김정은의 특보냐 이런 비아냥도 있었고요. 의식불명으로 송환된 이 미국 대학생 원비어 이 문제 때문에 북미 간의 갈등이 좀 확대된 상황이고 예. 그렇지 않아도 사드 문제 때문에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는데 대통령 특보가 이런 발언해서 되겠느냐 이런 비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국민의당인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좀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이제 주요 관계자들과 문정인 특보가 한 발언과 비슷한 내용들을 논의한 바 있기 때문에 시기와 장소는 부적절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 옳은 내용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결국은 이 한미 관계 그리고 이제 그 북핵 문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변덕에 달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상회담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진단도 나오거든요. 예. 이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강경화 장관 그리고 문정인 특보 둘러싼 논란도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교에 있어서는 꼭 일사불란한 발언 통일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도 가지로.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에드벌론을 띄울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들어보죠. 서울 전역의 전매 제한 계약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고 재건축 시장으로 과도한 투자 수요가 유발되지 않도록. 네, 오늘 부동산 대책 내놨죠? 어떤 내용입니까? 핀셋 규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딱 집어서 규제를 했다는 거죠. 현재 강남권 4개 구에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를 서울 전체에 확대 적용하고요.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 진구 이렇게 3곳을 청약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LTV와 DTI 규제를 10%포인트 하향하는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예. 또 재건축 조합원 지금 기존 3주택까지도 제공이 됐는데 이걸 1주택만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을 강화하고요. 집단대출의 일부인 잔금대출에 대해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하고 다만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이 규제비를 미적용하는 그런 대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됐던 것 중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있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빠졌고요. 부동산 과열 진정이 안 되면 추가 조치 가능하다. 이런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예상 가능한 수준의 조치였고 가계부채 완화와 이 투기 과열의 진정 효과는 있겠지만 좀 강력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투기 세력 억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가계부채의 질은 분명히 개선돼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경기가 하강할 수 있고 또 한계 가구 등의 취약계층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대책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실수요자의 경우라도 지금 현행 규제에 맞춰서 DTI나 LTV 관련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이후에 금리 인상될 경우에는 또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고 제2금융권으로 또 대출 이동하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을 내놓고 그 반응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또 추가 보완하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들어보죠.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와 담당한 학교 교원들 면담 등을 통해서 일단 이번 사건이 진행된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숭이초등학교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특별장학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밝히는 소리입니다. 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숭이초등학교 사건이 뭐예요?
지난 4월에 이 학교에서 어떤 그 초등학생들 간의 집단 폭행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이 가해자들 중에 재벌 총수의 손자 그리고 유명 연예인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의식해서 학교 측이 좀 봐주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학교 폭력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뭐 논란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 폭력이다라는 게 사실은 따지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측 그리고 조치를 취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이 폭력은 심한 장난 수준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피해자 측은 지금 심한 충격으로 등교를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좀 의견들이 상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이걸 보면은요. 장난을 빙자한 행위도 상대 학생이 폭력 행위로 인식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기준이 있네요. 그렇죠. 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해보면 학교폭력의 가해 이유 여기에 대해서 장난으로 했다 이런 응답이 실제로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 장난이었다라는 걸로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다. 이런 지적이 가능한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이 가이드라인 가이드북에 맞느냐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특별 장학을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뭐 교장, 교감 그리고 담임 교사 관계자들을 전부 면담한다고 하고요. 사건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 또 이 학폭위의 회의 기록 등의 관련 기록도 다 확보해서 검토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숭이초등학교가 아무래도 사립초등학교라서 여기에 유명인사 자제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더 화제가 된 이런 상황도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미 쟁점이 됐으니까 그 특별 장학의 결과 지켜보죠. 다음 뉴스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이 없는 역할극을 하는 채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이나 글을 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자,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지난 주말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관련 방송이 나왔는데요. 이 범인들이 온라인상의 이른바 자캐 커뮤니티에 몰입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이걸 다뤘는데 이 커뮤니티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캐 커뮤니티요? 이게 자캐란 게 자작 캐릭터의 줄임말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커뮤니티의 이용자들끼리 자기들이 만든 캐릭터 그리고 주어진 특정한 상황 설정 이걸 가지고 이제 역할극을 벌이는 이런 것이거든요. 네. 이 사건의 범인들은 살인 뭐 이런 강력 범죄를 소재로 한 커뮤니티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만든 캐릭터가 이제 잔혹한 성향을 가진 살인범인데 커뮤니티 내에서 자기가 이 캐릭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현실에서 재현한 게 범죄가 됐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뭐 조현병 영향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이게 이제 이 범인의 주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검찰이 이제 정신감정을 좀 의뢰해 보니까 조현병보다는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건 또 뭐예요?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것은 자폐와 유사한 이제 발달 장애의 일종인데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지적 능력은 갖추고 있는데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든지 또 특정 물건이나 행동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이제 발달 장애로 지금 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이번 범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지적을 같이 하고 있어서 좀 의문입니다. 그럼 지난 주말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범죄의 원인이 좀 미디어의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미디어의 영향?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엄밀하게 따져봐야겠죠. 청소년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이제 음악, 영화, 게임 등의 미디어가 종종 이제 원인으로 지목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양상 일부가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미디어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범인들이 현실과 미디어를 혼동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아예 현실을 미디어로 대체해버린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사회적 방법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고민이 커지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댓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 오늘 공식적으로 탈원전을 시대의 가치로 천명했습니다. 일부에서 관련 인터뷰 전해드렸는데요. 6520번님, 산업용 요금만 정상화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산업계는 전기세가 너무 싸서 환경 문제 신경도 안 씁니다. 1245번님, 10시 이후에 간판, 네온 사인 전등만 꺼도 전력 수요 걱정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최윤섭님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윤섭님이 사시는 섬에 풍력발전소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거 생기면서 마을 주민 간의 찬반 의견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말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갑론을박인데요. 이 갈등을 조정하고 설득하는 일, 이게 민주주의는 언제나 이 과정을 숙제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대표 경선 후보 화태경 의원도 만나봤는데요. 8672번님, 야당은 후보자들의 흠 하나 발견했다고 줄줄이 엮어서 비판하지 말고 사안별로 운영하십시오. 밥상에 반찬 한 가지가 맛없다고 밥상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남형님, 국회의원들에게 정당이란 차라리 걸림돌 같습니다. 모두 무소속으로 국민에게 기속시키는 거 어떻습니까? 이런 파격적인 제안도 해주셨네요. 김종수님, 야당은 협조를 해서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좀 채찍이 되어 주십시오. 사퇴하라는 단어 말고는 채찍의 카드가 없는 걸까요? 이런 다양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정치 토크, 오늘의 날씨처럼 뜨거운 시간 될 것 같은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댓글이었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과 함께 짚어보는 정치 토크 시작합니다. 지금 국회를 파행으로까지 이끌고 있는 뜨거운 주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실 분들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공유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대의 전화 걸어주시기 바라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1212, 또 CBS 레인보우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까시면 방송도 듣고 이 앱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 가능하시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CBS 라디오로 찾아 들어오시면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치토크 여야를 대표해서 함께해 주실 분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두 분 인사 좀 하시고요.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상임위 못 열렸죠? 상임위원회 야3당이 안 가기로 해서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못 열렸죠. 오늘 안 열렸습니다. 네. 그 직접적 원인은 어제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을 임명한 거죠. 그죠? 직접적 원인이라 봐야죠. 백승주 의원부터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청와대가 야3당의 어떤 입장과 다르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한 170여 명의 국회의원의 어떤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입장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을 무시했고 또 국회를 무시했고 또 야당을 무시했다. 또 청문회법을 무력한 조치로서 강력히 유감을 표시한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표창원 의원. 네, 우선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께서 취임사를 하시면서 국민의 외교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파해 주셨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외교에 어떤 수혜를 입으실 수 있는 최초의 아마 그 외교 서비스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그 4강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와의 외교를 새로 열었고요. 특히 외교부 직원들의 그 처우, 열악한 환경 개선은 약속을 하셔서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강경화 외교장관이 참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지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야당의 여러 가지 비판이야 감사하게 받고 아마 채찍질이 될 것 같은데 국회 운영 등에는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주의.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정치의 어떤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소야대 지금 120석의 의석을 갖고 있고 국민의 지지도도 42% 정도의 찬성을 해서 전체 지지도 한 30% 지지를 받는 최약체 정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의 협력,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국정을 펴야 되는데 처음부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의견은 하나의 참조 자료일 뿐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는 협치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 여론을 앞세워서 협박하는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앞으로 국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란 현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
그 대표들을 전부 초청을 하셨죠. 그래서 김정숙 여사께서 직접 음식도 또 대접해드리고요. 또 국회 사상 처음으로 최초로 그 빠른 시간 내에 오셔서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시정 연설뿐만 아니라 일일이 야당 의석을 찾아가서 또 인사도 드리고요. 그런 협치의 노력들을 하신다는 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인사권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리라든지 헌법재판소장 등의 국회 인준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국회 인준을 거쳐야 되겠지만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위원회법 자체가 그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주시고 그 검증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시면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이후에 만약에 인사의 결과가 잘못 나타난다면 야당께서 거봐라 우리가 이렇게 비판했는데 왜 임명을 했느냐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처럼 이렇게 장관처럼 잘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 우리가 채찍질해서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협치의 의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소야대를 감안해서 다른 정부와 달리 대통령도 할 만큼 야당한테 했다 그런 전제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백성주 의원. 그 감성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감성. 그러나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이 그 참모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고 또 여러 가지 감성적 접근하는 모습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야당이 요구하는 건 감성 정치가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의 그 여론을 의식한 그런 거보다 야당을 실질적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청문 의견들의 의견은 대통령 최종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때 물론 구속력은 없지만 그러나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명시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건 고유한 권한이고 청문회의 청문위원들의 어떤 목소리들은 참고용에 불과하다. 청문위원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170명은 국회에 가망성이 없는 국민들의 대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협치의 제도화로 가는 길이다. 감성적인 접근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그 고유 권한이라는 말이 원칙적으로는 옳으나 인사청문회는 참고자료다라고 하는 말은 역시 또 국회 입장에서는 무시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부분이 아마 그 대변인이 설명하시다가 나온 말씀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인식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회에 계속 요청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어서 그 협치 또 야당들의 격려 속에서 장관을 임명을 하고 정부 출범을 하고 싶어 했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리고 특히 지난 정권에서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급박하게 치러지는 선거로 인해서 정부 준비의 기간이 많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죠. 자, 조금 이야기를 확대하겠습니다. 이게 강경화 장관 얘기만으로 출발을 했는데 백성주 의원께 먼저 발언 기회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의 인사 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안경환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로 일단 1호 낙마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외에 이미 장관으로 임명돼서 일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김은경 뭐 등등 쭉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반적인 인사에 대해서 한 평가 한번 백성주 의원 이야기해 보시죠. 예, 그 낙마가 자꾸 안경환 장관일 첫 번째 낙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안보 쪽에 살펴봤을 때는 안보 수석의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난 정부 역대 정부의 안보 수석 일을 하도록 기능이 주어진 것이 그 안보실 제2차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기정 교수 낙마가 굉장히 큽니다. 안보직 현안을 다루는데. 그 뭐 야당 공격이 있기 전에. 그럼요. 김기정 교수 스스로. 낙마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이 굉장히 크고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소신을 갖고 정치를 하는데 자기의 코드를 맞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정치를 해가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끼리 문화 캠프 출신이 많다 이런 데 대한 분석을 해볼 수 있고 특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도 딸을 키우는 아버지 한 사람을 보면 우리 딸이 과년에가 결혼할 때 됐는데 어떤 다른 남자가 딸이 동의도 안 갖고 결혼 신고를 해서
이래서 혼인 무효까지 가도록 했다. 심각한 거예요. 나 이분이 어떻게 인권위원장을 하고 서울법대 교수로 20년 이상 근무했는지 그러면 이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주면은 진심으로 그 부분을 뭐 인권위원장도 했고 서울법대 교수를 했으니 뭐 그까지 생각을 못했어 미안하다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 그러고 이렇게 챙기지 못했던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줘서 걸러줘서 청문위원들하고 국회에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진심 어린 어떤 사과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 인사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도 뭐 헌법재판소장 청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또 국방장관 청문회에 된다마는 예. 좀 더 후보자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국민들이 느낄 때 좀 뻔뻔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전반적으로 저는 100%보다는 90%가 훨씬 낫다. 지금 모두 다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는 것은 오히려 더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문제가 발견되어서 조기에 그 사퇴든 낙마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이제 캠프 출신 인사들이 많은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 당시 선거 과정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랬고 모두가 다 예비 내각을 구성하라라는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네. 당연히 이것은 정부 구성을 염두에 둔 캠프일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 지금 안경환 장관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4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당시에 뭐 우리 백승주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여성의 이혼 경력에 대해서는 많은 그 논란 또 불이익의 가능성 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안경환 후보자와 그 해당되는 여성분은 교제를 실제로 했던 분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혼인무효 소송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알려졌죠.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그러한 관례로 인해서 상대방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판결 내용문이 공개가 되면서 안경환 후보자께서는 그 내용 자체를 청문회에서 다루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퇴를 하신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우선 그 43년 전의 일이고 이후의 행적이나 또는 이후의 업적이나 이후에 어떤 존경받았던 그분의 인격에 대한 평가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라고 좀 존중과 보호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43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당시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일반 국민들이 눈높이 봤을 때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이 안 가는 일인데 이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밝혀졌을 때 처신하는 것도 저는 더 억울해하는 모습. 그것을 사퇴해서 안타깝다는 정부 당국자의 어떤 그런 입장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때 그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인권위원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공인된 직책을 했기 때문에 그까지 우리가 의심하고 살펴보지 못했다. 그 부분을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진솔하게 사과하면 되는데 지금 그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해서 문제를 공당이 제기를 하고 또 그것을 발표한 주광덕 법조인 출신의 우리 당 의원에게 문자 폭탄에 많이 증거이 터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뭔가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할 정도였으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 전화 좀 받겠습니다. 일단 자진 사퇴를 하신 부분까지 아마 좀 보시고 그런 문제 제기의 결과로 사퇴가 이루어졌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틀간의 2만 건 저는 사실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자 분들로부터 이틀 동안 2만 5천 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치인이 좀 감당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유출 경위 부분도 먼저 이제 저희 당에서 문제 제기하기보다 그 일반 국민들께서 이게 가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지적과 요청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사소송법의 현행법 위반의 소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밝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밝히는 작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 어떻게 볼 것인가. 새 정부 출범하는데 조금 좀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지. 야당은 왜 그렇게 비판하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너무 흠결이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검증 못한 책임 먼저 인정해라.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청취자분들 전화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8585번부터 연결할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예, 그냥 안산의 애청자라고만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세요?
야당이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 한편에 좀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자유당의 입에서 도덕성과 윤리의식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무조건 협력해야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제 그 청문회와 관계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지금 2017년 6월 현재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 세력이 존재하는 이유를 패널들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상투적인 말씀 말고. 예. 이 세력이 왜 아직도 현재의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 궁금증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투적인 말 말고. 예. 저를 좀 이해를 좀 시켜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계신 청취자분, 무조건 야당이 협조해라. 이런 말씀 듣고 다음 번 8586번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기 남양주의 애청자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여당이요, 본인들이 야당일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강경화 같은 분은 외교부 장관으로 절대 돼서는 안 될 분이에요. 예. 정유라 사건의 축소판이에요. 크고 작은 거에 약간의 문제인 거지. 네. 축소판인데 이런 특혜 논란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외교부에 인물이 없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여당한테 꼭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야당일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걸 되돌아보고 지금 다시 청문회에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야당 시절 당신들 뭐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이런 의견. 다음 전화입니다. 8584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예, 여기 대전에 있는 시청자인데요. 네. 예, 지금 얘기하셨던 분은 그분 얘기해서 좀 뭐지만은 그분은 그러면은 옛날에 야당일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같이 이렇게 들리는데. 예. 오직하면 모든 것이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인선을 해서 후보자로 이렇게 올라오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막 드러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인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셨다고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라든지 이명박 정부 때 같은 때 그때는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윤창중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막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미국까지 가가지고 완전 나라 망신이 나오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번에는 그야말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이제 급하게 이제 인선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뭔가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러겠는데 물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조금 잘못된 것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여당에서 여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이 이렇게 정부 청와대하고 조율을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과 빛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했으면 조금 더 부드러워졌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급박하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혼 사유만 보고서 이 사람이 이혼 사유가 있었구나 하고 그 깊이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는데 꼭 그냥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도 그냥 국무총리 인준하는데도 한 6개월 이상씩 막 애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예.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야당이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골탕 먹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까지. 예.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일부 잘못 있을 수 있으나 야당은 협조가 기본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한 통화 더 8585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예, 저 최만식이라고 합니다. 네, 의견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힘차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겠죠. 네. 그러나 그렇게 문제가 있고 대통령께서 5대 원칙을 세웠던 분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 꼭 그런 분들밖에 사람이 없나요? 예. 나는 그것이 안타깝고요. 예. 또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사람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정해놓은 원칙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이 어긋나는 사람 허용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전화 통화를 받도록 하고 참 많은 분들이 전화로 또 문자로 참여해 주고 계신데 오늘 여야 의원 모셔서 양쪽 의견 2개씩 일단 받아봤고요. 전화로 의견 주신 분들의 말을 제가 받아가지고 표창원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 야당 시절 당신들은 어떻게 했는지 네네. 그거 생각해봐라. 네. 답변해보세요. 네. 계속 저희는 그 생각하고 있고요. 역지사지 심정으로 일하고 있고 근래 가장 기억하시기 쉬운 것이 아마 이철성 경찰청장 사례일 겁니다. 과거 30여 년 전에 음주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경찰관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서 징계를 피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죠. 비판하고 그리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고 사퇴를 요구했고 하지만 임명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 대통령께서 저희들 존중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업무 협조를 하고 경찰의 그 중차대한 그 법 집행에 대한 존중을 했고 모든 인사에 있어서 저희들은 인사청문회 때 최선 다하고 그리고 사퇴에 대한 요구라든지 혹은 다른 의견들은 다 제시했지만 국회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거나 그걸 빌미로 발목을 잡아서 다른 그 대통령이나 정부의 일에 딴지를 건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반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시고 문제 제기해 주시고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로 완기를 짓고 그다음 인사권자의 인사 결정의 이후를 보시는 것이 낫다는 거죠. 자, 국회 일정 문제는 좀 이따 다시 논점으로 던지도록 하고 백승주 의원께도 청취자분들 전화해서 아니 매번 정권 출범할 때마다 왜 야당들은 그러느냐. 좀 특히 이번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데 협조하면 안 되느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기본적으로 국회 기능이 견제에 있죠. 행정부의 견제에 있고 또 야당의 기능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또 여당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의 어떤 변화, 역할 체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부정적으로 공격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해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업무의 적합성 분야를 저는 많이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상조 의원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 불과 4년 전에 저희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한만수란 분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분이 크지도 않은 외국 기업에 대한 자문했던 것을 문제 삼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삼으니까 이분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부담을 주기 싫다. 한 2번 정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임명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나 뭐 이런 문제가 되는 후보들을 지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멀쩡한 사람은 지명해놔도 저렇게 흥길나게 해서 그 자신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후보자들 스스로 정부나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흥결이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보다는 훨씬 심각할 경우에는 사퇴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해서 사퇴함으로써 정부와 대통령이 부담을 들어주는 것이 지금까지 청문회 후보자들의 어떤 상당한 부분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공정거래와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왔던 것이 여러 군데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사퇴 끝까지 그거 후보자 아니면 안 된다 이런 태도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 표창원 의원한테는 여당이 보기에도 이건 좀 청와대가 잘못했다 싶은 분이 진짜 한 분도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백승주 의원한테는 지금 김상조 위원장까지도 비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당이 보기에도 그래도 이 정도 상당히 무난한 인사들도 꽤 많다. 인정할 만한 분들은 어디까지인지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표창원 의원.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하시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필요한 분이고요. 국민 다수가 지지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도 43년 전의 일이 이렇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제외한다면 그분은 너무나 적임자죠.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개인적인 분이라서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100% 모두 우리가 다 동의하고 만족한다. 그건 아니죠. 네. 우려하는 분이 있긴 하다. 네네. 자, 자유한국당은요? 예, 자유한국당이 전부 안 된다는 아니신 거죠? 아니죠. 발목잡기 벌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전문 분야에 식견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로 준비된 장관 후보 김영춘 후보라든지 또 약간의 하지만 김부겸 후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흔쾌히 청문회 보고서
진짜 왜 빨리 보내나 할 정도로 빨리 결론을 짓고 갔습니다. 그러나 전부 현역 의원 아니 분야별로 이렇게 자기 적합성 예를 들면 지금 학자로서 교육부 장관으로 제일 중요한 게 논문 표절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좀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 강경화 후보는 청문회 의원들 대다수가 살아왔던 삶보다는 여러 가지 안보 현안, 외교 현안에 대한 어떤 거기에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봅니다. 자, 우리 토론 시간 뭐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던지겠습니다. 아까 표창원 의원께서 국회 의사 일정 문제 같은 걸 언급하셨기 때문에 백승주 의원께 먼저 여쭤보죠. 지금 상임위 보이콧 지금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인사청문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돼가야 하는 건지 야당 입장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고 나서 야권 공조 부분이 제기돼 야권 공조의 틀 속에서 이 문제가 이제 정리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국회의 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해가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보다 더 큰 명제인 협치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새로 만드는 차원에서 야권 공조와 맞춰서 갈 거라고 봅니다. 그 공조의 틀 속에서 계획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보이콧을 하고 국회 일정을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는 야권 공조와 BH의 진심 어린 사과 이런 문제 재발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계획적인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네. 청와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가 있다면 국회 파행은 조기에 종식될 수 있고 이게 없으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네, 우선 자유한국당엔 정말 그 요청도 드리고 싶고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여당이실 때도 예를 들어 국회의장의 연설문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장실 점거, 공간압, 시위 저희 국정감사마저도 안 들어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앉아서 저희들은 시간만 허비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야당이 되셔서 또다시 국회 일정 파행으로 뜻을 관철하시려 하는 것은 정말 이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야권 공조의 틀 속에서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나 저희 여당이나 저희들도 부족한 점 반성을 하고 열심히 최대한 좀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청와대 진심 어린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부분이 서로 신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안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퇴했는데 사퇴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민정수석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 만약 사과하면 사과했으니까 잘못 받아들였으니 그다음 또 뭘 해라 이렇게 될 것 같은 문제 분위기가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서로 신뢰가 좀 확실하게 굳어져서 정무수석이 있으니까 정무 라인을 통해서 조금 대화를 소통을 해주시면 이 선에서 서로 하자. 좀 물밑 협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민정수석을 그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제 4분의 1 위원회 요구나 위원장 의결을 하면 이제 나오도록 돼 있는데, 지금 여당이 민주당도 야당일 때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를 해서 한 분은 그 출석하기 싫다, 관례 안 맞다 해서 사표를 내고 그분도 아깝게 다른 길로 돌아가셨지만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야당일 때 민정수석 요구를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지금 여당이 되었는데 민주당도 과거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면 고쳐서 청와대 안보실과 지금 정책실 또 전부 국회 운영위원회 관할에 비서실 업무를 보고하고 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가면 된다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민정수석이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나겠다는 것보다가 옛날에 요구한 적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모순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면은 나와서 설명하고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다는 인정하고 고치나가고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우선은 국회 운영위원장은 뭐 백승주 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관행상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권 교체가 되었는데도 운영위원장 자리를 안 내놓고 계셔서 우선 그것부터 지금 정상이 아닌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야당 때 민정수석 출석에 대한 요구는 아시다시피 최순실 게이트가 한참 불거졌을 때 또 그 전에는 정윤회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꼭 필요했었고요. 그때 만약에 나와서 제대로 진술을 하셨더라면 지난 정권의 몰락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하고는 전혀 급과 격이 전혀 다르죠. 운영위원장 부분은 운영위원장 부분은 국회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국회의장, 국회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들은 임기 2년을 보장받도록 돼 있는데요. 사퇴해도 마음대로 사퇴 못합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폐회 때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을 바뀌면 안 되죠. 예를 들면은 국회 의석이 제일 많은 정당이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관행이었는데 네. 민주당이 121석이도 우리 128석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국회의장 물러나고 새로 뽑자 소리 안 했어요. 상황이 바뀌었다 입장을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두 분의 토론 가운데에 백승주 의원이 청와대의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책 이런 게 이제 국회 파행을 접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발언이 제 귀에 들어왔고 네. 표창원 의원은 그 진심 어린 사과를 만약 하게 되면 또 그걸 빌미로 야당은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네네. 그걸 좀 뭔가 물밑에서 교섭을 해서 청와대의 사과와 국회 정상화라는 걸 조금 타협점으로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식의 발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토론은 대충 그 정도가 예상할 수 있는 건설적 대안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에는 또 당론이 있는 거고 아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의원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높은 여론을 앞세워서 국회를 무시한다. 그 무시하지 않고 진심을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인사에 대해서 청문회의 어떤 결정 권한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이 진심으로 이게 안 되겠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서로 할 수 있다. 국민이고요. 같은 정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과 신뢰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야죠. 그래요. 이게 물밑에서 대화를 통해서 청와대의 어떤 입장 표명 또 야당의 국회 복귀 이런 일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몇 분 소개 못 해드려서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 월요일 날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애청해 주신 분들 또 참여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가급적 매주 월요일은 뜨거운 정치쟁점으로 여야 정치 토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접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탄핵 말고 다른 걸 못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아하. 국민들은 이제 탄핵은 한 80, 90% 이상 국민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탄핵 함께한 바른정당 처음에는 지지했고요. 네. 근데 그 다음은 새로운 보수의 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국당하고 다른 게 없었지 않습니까? 18세 투표도 한국당이랑 차이가 없었고, 예. 공수처도 그랬고, 국정교과서도 그랬고, 그러다 계속 헛발질을 하다 보니까 바른정당에 대한 기대가 식어갔습니다. 그런데 13명이 탈당하면서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의 진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됐고, 예. 그 불씨가 지금 살아있다. 그 불씨를 횃불로 키우겠다. 그게 제 하태경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강경화 장관 임명하고 나서 바른정당이 오히려 앞장서서 국회 상임위 보이콧하자라고 하고 자유한국당도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차별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아직 새로운 리더십이 안 생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차별화되지 않은 초기 바른정당, 탄핵 직후의 바른정당 리더십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플러스 야당론입니다. 과거 야당은 다 마이너스 야당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야당은 뭐냐면 예. 정권의 실패가 1차적 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권이 잘하는 거는 가로막고 못하는 거는 방임해서 빨리 이 정권의 실패를 가져오는 게 야당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플러스 예. 야당은 뭐냐면 예. 대한민국 성공이 목적입니다. 그건 여당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성공으로 가는 방향의 정권의 정책은 도와주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실패를 초래하는 거는 견제하는 이게 예. 플러스 야당입니다. 그럼 지금 강경화 장관 임명 이후에 국회 상임위 보이콧하는 거 하태경 의원은 반대십니까? 저는 하루 이틀 정도로 냉각기가 빨리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도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너무
지지율이 높다고 국회 뭐 청문회 뭐 무시한 듯한 발언을 하고 또 인사 5대 원칙 사실 수정이 필요한데 막무가내로 합리적 기준이 없습니다. 이때는 저랬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 하는데 이런 부분들 야당 공격에 빌미를 준 점이 있고요. 그래서 청와대도 좀 일정 부분 개선하고 야당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그런 방식으로 협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대표가 되면 완전히 다른 바른정당의 모습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역대 공정거래위원장 중에요. 제일 유명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완전히 집중됐는데 인사청문회 공정거래 취임사에 이어가지고 막힘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질의응답도 뭐 질문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받고요. 자, 오늘 주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최근에 그 치킨 업체가 값을 올렸다가 도로 뭐 내리고 뭐 이런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제자리로 돌아오고 일부 업체들은 원래 가격보다 더 내리기도 하고 김상조 효과 이런 명명도 나왔는데 김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공정위는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니다.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전 이 발언이 아주 재밌게 느껴졌던 게 칼을 안 뽑고도 칼을 뽑는 효과를 거둔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뭐 말하자면 이제 김상조가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상당수 이제 큰 기업들이 이른바 김상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체크리스트 대표 경선에 뛰어든 후보들 지난주부터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태경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태경입니다. 네, 먼저 출마에 대한 한 말씀. 예, 저는 보수 세대 교체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 보수 낡았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 적어도 따라갈 수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수는 시대에 너무 뒤처집니다. 시대의 낙오병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뭐 나이도 아직까지는 젊지만 생각이 저는 제일 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보수 비전 만들어내야 되고 적어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보수 만들어야 국민들의 최소한의 지지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세대 교체 좀 더 구체적으로 제3세대 보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1세대는 뭐고 2세대는 뭐고 3세대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비전 교체인데요. 그 1세대 보수는 안보 보수죠. 이승만 대통령 뭐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안보 보수는 강력한 보수 세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2세대 보수는 이제 먹고 사는 거에서 경제 성장, 시장 보수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3세대 보수는 시장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불평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불평등 때문에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불평등 해소를 최상의 과제로 하는 평등 보수를 저는 제3세대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평등 보수는 안보나 시장 안 합니까? 평등 보수는 안보 보수에 있어서 안보 과잉 보수, 안보 파리 보수, 홍준표 지사가 아직도 빨갱이 장사하잖아요. 청와대 주사파 정권이라고 비판해서 재미 좀 보려고. 그런 안보 파리 보수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가 너무 과잉이었죠. 또 시장이 너무 과잉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실제로 고용 일자리는 창출 안 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이걸 방치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아직도 뭐 그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많다. 그래서 시장의 역기능을 바로잡는 보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안보 보수, 시장 보수를 포용하면서도 극복하는 새로운 제3세대 보수가 평등 보수다는 겁니다. 방금 홍준표 전 후보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홍준표 지사는 누가 생각해도 보수의 미래는 아니라고 느낄 겁니다. 대선 때 지지율이 많이 나왔던 것은
이제 사표 심리 그리고 선거공학적인 이런 판단 때문에 표를 몰아준 것이고 예. 홍준표 지사가 보수의 미래라고 찍어준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홍 지사는 대표적인 보수의 과거죠. 보수의 과거고 그나마 선동 능력이 좀 있는 것 때문에 네. 지금 저는 살아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예. 홍준표 지사의 거짓 선동 저 하태경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보수의 미래 리더 좀 많이 키워야 된다. 우리 유승민 전 후보도 있고 또 더 젊은 보수도 이제 발굴하고 키워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네. 홍 지사 한국당 대표가 되면 충분히 대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과거와 보수의 미래 선명히 대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바른정당이 지난 1월 달에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막 창당을 선언하고 한 그 시점에는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거의 2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선에서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보다 한 2배 이상 받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지율도 사실 자유한국당 미미하긴 합니다만은 바른정당보다 조금 높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전된 제일 핵심적 이유가 뭐랄 수 없다. 이런 우려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우려는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이건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저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량 자체가 워낙 많고요. 근데 정말 쓰고 있는 곳에 전력을 쓰고 있느냐. 사실은 다른 에너지로 해야 될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력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전력 자체도 정말 써야 될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수요 관리를 통해서 어허. 전력 소비량 자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필요한 전력은 석탄을 줄이고 원자력을 줄이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려가는 걸 동시적으로 해가야 되는 것이죠. 기존 계획은 수요 관리가 빠져 있나요? 앞으로 전력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죠? 예, 수요 관리도 사실은 목표로는 잡아뒀었죠.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수요 관리 정책을 처방한다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전력 요금 자체가 일반 시민들은 싸다고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전력 요금 자체가 환경 비용이나 사회 비용 같은 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예. 사실 많은 시민들은 전기세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기에는 세금이 거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만 좀 반영이 돼 있어 전력산업기반기금 준조세라고 얘기되는데요.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8.8%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들에서는 이 세금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금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국가들이 30%가 넘는 곳들이 많고 50%가 넘는 곳도 많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비자 가격에서 8.8%밖에 안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걸 공공재로 생각하고 네. 전기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윤 교수께서는 일반 시민들이 내는 전기세도 지금보다 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용도별로 전기 요금이 다르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어요. 산업용이 제일 싸죠. 예. 그래서 지금 제일 싼 건 사실은 농업용이라든지 교육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용도별로 교차 보조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네. 또는 요금 자체는 정상화시키면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 합의를 바탕으로 이 전력 수요 자체를 좀 줄여나가는 계획이 잡히면 화력이나 원자력을 줄여도 무난하다 이 말이죠. 전기 부족하지 않다. 아주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을 비롯해서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준국산 에너지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예. 사실 기술 자체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핵연료 자체는 우리가 생산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4.8%에 이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재생 가능 에너지는 그 연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이 부분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탈원전 방향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토론의 핵심은 우리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씩 조정하더라도 앞으로 전력 수요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동의할 수 있느냐라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첫 단추가 되겠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였습니다. 바른정당이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당대표를 뽑게 되죠. 당수까지. 예. 예. 김상조 위원장이 그간에 뭐 학자로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에 맞춰가지고, 이건 우리가 걸릴 것 같고,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미리미리 이제 손쓰고 있다는 거죠. 네. 뭐 갑질 논란, 일감 몰아줄기 논란, 이런 건 켜켜이 쌓인 문제고,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질타하던 문제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본다면요, 조금 정부가 세게 나가더라도, 역효과는 별로 없을 그런 이슈들일 수 있죠. 역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박수 칠 수 있는 정부의 예.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김 위원장이 밝힌 것 중에 주목받은 것은 45개 대기업 집단에 대해 내부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직권 조사를 실시하겠다. 특정 재벌을 찍어서 몰아치기식으로 개혁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런 원칙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접근인 것 같아요. 네. 흔히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냐. 근데 김상조 위원장의 접근 방법은 물려줘라. 법대로. 법대로? 그렇죠. 예. 근데 법대로 안 한다면은 제재할 수밖에 없다. 예. 우리가 뭐 물려주고 말고는 시장에서 세금 내고 법대로 하면 그걸 뭐라고 하겠냐. 네네. 이런 식의 이제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주로 아들한테 물려줄 때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이 일감 몰아주기니까. 그렇죠. 예. 그런 내부 거래 실태 점검을 하겠다. 네. 이거 법대로 해라.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무슨 진보 보수 이념 공방이 아니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정부도 뭐 하기 싫어서 안 했겠습니까만은 이게 양면적인 게 있긴 있어요. 여론도 이게 시원하게 개혁하라 이러다가 또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은 또 이제 민심이 기어 편들고 이럴 때가 많았었거든요. 예. 보통 또 이제 총수가 사법 처리되고 이러면 항상 나오는 뉴스가 뭐 고용 투자 올스톱이다, 경영적 판단을 못 내린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게 뭐 어떤 총수가 들어가 있어도 실적은 좋다. 오히려 그 주가가 오른다. 뭐, 예, 이런 보도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자체가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가지고 시장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부합하게 하겠다라는 건 것 같아요. 네, 경제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 경제 잘 돌아가게 한다. 네. 그리고 내부 거래 부분이라면 일단 뭐 하도급 관행, 뭐 가맹점, 유통점, 대리점 이런 쪽으로 쭉 가죠. 전형적인 갑질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이런 쪽을 보면은 아예 대기업보다 좀 중견기업들이 더 갑질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뭐 치킨 업체 이런 거는 뭐 4대 재벌, 10대 재벌 이런 데는 좀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예, 그게 오히려 감시망을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들여다본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업종들이 고용 쪽으로 보면 특수고용직 문제.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이 아닌 듯하고 법적으로는 아니 그 사람들 개인 사업자다. 뭐 택배기사 같은 분들 개인 사업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한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구조가 안 좋은 쪽 고착화되어 있는데 김 위원장이 워낙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기대가 높죠. 예. 뭐 10대 재벌 안쪽이 아닌 그런 중견기업에서 벌어지는 일들 방금 언급하셨는데 그런데 김 위원장이 4대 그룹 관계자들도 만나겠다. 그게 투트랙인 거죠. 그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4대 그룹하고 대통령께 보고해서 승인도 받았다. 가능하면 이번 주 내에 대한상의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4대 그룹과 정식 미팅을 시작할 것이다. 내가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뭐 경제부총리 대통령이 직접 기업인들과 만날 계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역대로 새 정부를 출범하면 대통령이 만나요. 아니 이제 물 밑에서 이제 좀 이제 실무진들이 만나기도 하는데 그건 대통령이 만나기 이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그럼 보통 이야기 나오는 게 투자 확대, 뭐 앞으로 뭐 잘하겠다, 뭐 기업에 발목 잡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뭐 악수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은 공정거래위원장이면은 감시기구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제일 먼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죠. 고리 1호기 어젯밤 0시 영구 정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영구 정지가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다 이렇게 천명했는데요. 탈핵, 탈원전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잠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바른정당 당대표 경선 후보 인터뷰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은 하태경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합니다. 자,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오랜만에 청취자 여러분의 전화도 직접 받아보는 정치 토크 시간 마련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인사 문제로 지금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고 참 뜨거운 쟁점이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시고요. 전화로 참여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서울지역 전화 지역번호 0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대의 전화 지금부터 아니면 2부 시간 전화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1부 출발하죠. 오늘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전히 논란입니다. 앞으로 과제가 뭘지 전문가 연결해보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고리 1호기가 이제 40년 만에 영구 정지된 거잖아요. 네. 이걸 해체하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면서요?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구용 원자로 2메가와트짜리를 2기를 해체한 경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요. 예.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6천억이 좀 넘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해체 계획서를 마련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요. 예. 사용 후 핵연료가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핵분열을 일으킨 상태였고 이게 이제 냉각이 돼야 돼요. 네. 냉각을 한 5년 정도 시켜서 이걸 인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체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게 워낙 큰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그대로 폐기물로 우리가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걸 해체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걸 폐기물을 옮기고 그 부지가 남았을 때 그 부지를 이제 다른 시설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원전 전체가 어찌 보면 방사능 덩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네. 하나하나 방사능을 빼가면서 조각조각 내서 또 방사능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처리하고 이래야 되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군요. 예. 재염과 해체 과정에 들어가는 건 아마 5년 뒤에 2022년부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해체되려면 그러면 몇십 년 걸려요? 부지를 복원하는데 한 1, 2년 걸린다 하더라도 2032년 정도까지 걸리는 걸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획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적게 잡아도 15년은 걸린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이었던 탈원전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윤 교수께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일찍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이달 초에 이 원전 관련된 전공 대학 교수 230명이 탈원전 정책 반대한다 이런 성명을 낼 만큼 지금 우려의 목소리도 큰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제가 그 우려 목소리 핵심을 좀 여쭤볼게요. 원자력 발전소 새로 짓기로 한 계획 같은 것도 재검토하고 앞으로 줄여나간다. 게다가 화력 발전도 줄여나간다. 그런데 지금 화력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는 발전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 그 기간 사이에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로 그만큼을 충당할